교인들도 많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하고 그제 목사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거 말씀은 다음에 드리고 이번에는 두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이 두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운동하고 어, 금식하고 그다음 당뇨병하고 이것을 좀 같이 포함해서 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돼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로 살아남기 위한 넘버원 법칙이 무엇일까요? 아내 이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 이름 대신 첩의 이름을 부르면 아내가 생명유지 장기를 끊습니다. 그 좋은 기억력은 조기 사망을 예비합니다. 어, 지금 미국에도 이 치매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치매를 갖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65살 때부터 69살 사이에는 한 100명에서 2명이 치매를 갖습니다. 5년마다 그 치매 갖는 확률이 2배로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70살부터 74는 4명, 100명에서 4명, 75에서 84는 100명에서 8명 등등 치매를 가집니다. 환자나 가족이 환자의 기억력 장애를 걱정하는 경우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먼저 몸이 건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치매를 모방하는 다른 의학적 상태를 배제하기 위해서 먼저 몸을 검사합니다. 그리고는 치매 선별 검사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미니 멘털 이그잼이라 그러는데요. 한 30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분이 치매를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환자분이 시계를 그렸을 때, 그리고 아주 조기 치매 환자가 그렸을 때,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가 그린 시계입니다. 이런 시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치매를 가진 확률이 높을 때 우리는 신경 전문의 의사를 봐서 그 환자가 치매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또 환자를 신경심리학자에게 보내서 노화로 인한 우울증과 치매가 함께 생기기 때문에 그 우울증도 치료를 받게 도와드립니다. 근데 치매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약으로 그 병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배우자와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치료하다가 많은 병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치매 환자 데이케어, 한국으로 말로는 주간 보호라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이 가족들을 연결시켜서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어, 돌봐주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도 하고 실수도 있고 그리고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해 드립니다. 이제 지금 4가지 정도의 약을 가지고 치매를 치료하는데 이 치료제가 치매를 완치하지는 못하지만 이 진행을 지연시킵니다. 요즘 어제, 작년과 올해 이제 새로 치매 약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츠하이머 디지를 치료한 거. 아직 우리가 이제 의사로서 쓸 수는 없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희망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그 치료하는 데는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2014년 UCLA 의대에서
역사적 처음으로 일시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전환했었습니다. 이 UCLA 의사 교수님들 10명의 말기 치매 환자를 가지고 아주 그때 당시 이게 벌써 10년 정도 된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 가장 두뇌에 좋다는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치료 방법들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치매 환자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단순 탄수화물을 못 먹게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설탕, 흰빵, 흰쌀, 그 글리시믹 주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될 수 있는 대로 글리시믹 주스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게 하고 설탕을 먹지 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두뇌를 신경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미, 백미 이렇게 보리쌀을 비교했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보리쌀 같이 그 당이 덜 올라가는 탄수화물을 환자들에게 먹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루텐 및 가공식품을 제거했습니다. 가공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두뇌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 비양식, 어류 증가를 했습니다. 그 채소, 과일은 당연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먹듯이 건강한 음식이고 이 오메가3를 더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생선을 권장했습니다. 그 의사분들이. 그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했는데 이 과학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40분 기도를 할 경우 전두엽이 커진다는 것은 그때 당시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 어, 닥터 세라 라자라는 교수님이 연구를 해서 이게 유명하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40분 명상, 기도를 할 때 전두엽의 그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에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매일 밤 이제 멜라토닌 비타민을 먹게 해서 잠을 오래 자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좋다는 비타민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도 드리고, 그리고 이빨도 청소를 잘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영어로 intermittent fasting이라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그 시간을 늘렸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식하듯이. 그리고 또 운동을 자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를 빼고, 명상하고, 인지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그 치매를 심하게 가지고 있던 10 환자분이 그 중에서 9분이 이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시험을 했는데 그들의 그 지능이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첫 번째로 보인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 1년 후에 그 핀란드 나라에서 2,600명 환자를 가지고 비슷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는데 2년 동안 봤는데 이 비슷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오직 1%만 치매를 가졌고 이 치료를 못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7%는 치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가지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치매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 알츠하이머 치매병을 증가시키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APOE4 유전자형인데 이게 엄마한테서도 올 수 있고 아빠한테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한 분 부모에서 받으면 그 알츠하이머 갖는 확률을 200%에서 300% 증가시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부모한테 이것을 받으면 그 알츠하이머 위험을 800%에서 1200% 증가를 시킵니다. 이 APOE4 유전자형을 한국 분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8.7%가 이 유전자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미국에서 돈을 주고 쉽게 피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유전이 있는가? 하지만 그 유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0% 치매로 고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유명한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치매를 걸릴 그 유전적 그
유전자를 가지고 두 부모에서 받은 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생활 방식, 우리 재림교인 건강 방식을 따랐을 때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치매 확률이 283%에서 195%로 줄일 수 있습니다. 195%도 높은 확률이지만 283%보다는 훨씬 줄입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치매 그 유전적 위험이 없는 사람, 그 APOE4 유전자형이 없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따르는 환자들이 나중에 치매를 갖는 확률이 그 두 부모에서 APO 유전자형을 받았지만 아주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매 예방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추천되는 치매 위험을 줄이는 방법들이 이것들입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느 운동? 에어로빅 운동도 해야 되고 근육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는 지중해 식단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재림교회 건강 연구에서 우리가 치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70년 동안 우리가 재림교 교인 건강 공부를 했을 때 그때 맨 처음에 1950년대에는 우리가 심장병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심장마비, 콜레스테롤이 이 전 세계에 걱정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당시는 그 암, 특별히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암과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연구비들이 그 암 연구로 가면서 암으로 그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부터 치매가 중요하다는 그 생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재림교회 연구했지만 치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치매가 포커스된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가 현 의학으로 뭐 당뇨병도 좀 치료를 잘하고 심장마비도 많이 예방하고 그리고 암도 이제 쉽게 많이 치료를 하지만 치매 치료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와서 치매에 대해서 완전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인 아닌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는 생각에 그 지중해 식단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서 과학적으로는 지중해 식단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재림교회 식단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재림교회에서 우리가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것이 이제 담배 금지, 알코올 감소, 그리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체중 유지, 그 다음에 인지 활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 질문하신 것을 포커스해서 제가 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치매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미국 재림교인들, 특별히 로마린다에 사시는 그 세계적 인터내셔널 재림교인들하고 우리 한국 재림교인들을 비교해서 제 퍼스널 개인적인 오피니언은 그 우리가 좀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이. 우리가 두뇌 기능을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강해야 됩니다. 심장이 강해서 두뇌로 혈류가 증가돼서 뇌 기능이 개선된다. 이건 옛날 얘기.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러나 요즘 알게 된 것은 운동을 했을 때 우리의 두뇌 그 부피, 해마 부피가 증가된다는 것이 몇 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를 먹으면 그 두뇌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서 이것을 컴펀세이트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2019년 바스턴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운동이 좋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저강도, 그 로우 임팩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로우 임팩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최고입니다. 이제 뛸 때는 이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오래 뛰고 나면 이제 허리나 무릎이 아픈데
저강도 운동 이렇게 걷고 나면 그게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인들하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조기 축구하고 나서 우리 영어로는 이거를 주말 전사라 그러거든요.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파서 운동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음, 고강도 운동보다 저강도 운동을 해서 매일 운동을 하는 게 몸에는 두뇌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강도가 좋은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를 봤을 때 두뇌는 사실 고강도보다 중강도 운동이 더 좋습니다. 이 두뇌 연구하는 분들의 결과로는 우리가 이제 아주 심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아주 심하게 뛸 때 우리 몸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월요일 날,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두뇌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어, 너무 그것을 오래 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피해에서 올라가서 두뇌에 가서 두뇌를 위축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220에서 연령을 빠는 게 최대 심박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47살이거든요. 그래서 220 마이너스 47이 173. 제 몸에는 173이 최대 심박수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가 그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심박수의 운동을 하려면 그를 짧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게 High Intensity Interval Exercise라는 건데요. 한 1분 정도 이걸로 빨리 뛰고 그리고 한 3, 4분 걷고 1분 동안 빨리 뛰고 3, 4분 걷고 그거는 좋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그 최대 심박수의 60%, 70%. 제 나이 또래에는 104에서 121, 그 심박수를 해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뇌에 가장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몸에 그 지방을 가장 많이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운동을 저 자신이 하고 주변 사람에게 이제 권장을 하냐면 제가 이제 편편하게 걸을 때는 이 심박수를 어, 104에서 121을 뛸 수가 없어요. 몸이 그게 너무 쉬워서 운동이. 근데 걸을 때 이 경사를 칠로 올리고 걸으면 이렇게 산에 올라가듯이 그러면 104에서 121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지 않고 걷지만 경사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middle level의 그 인텐시티를 해서 한 그거를 30분 동안 걸을 때 300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평평하게 하려면 그거를 뛰어야 됩니다. 걷지 않고. 그리고 30분을 뛰고 나면 이제 무릎하고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박수를 올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고 그러면서 그 관절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경사를 올려서 걷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산하듯이. 음, 그 예언의 신에도 이 걷는 것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걷는 것은 병든 신체의 최선의 치료제인데 이는 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신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운동 레커멘데이션에서 걷는 것을 넘버 원 엑서사이즈 운동이라고 레커멘드 하십니다. Now,
운동을 할 때 그 걷는 거 이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아줌마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해서 뼈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근육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기름으로 차집니다. 이거를 영어로 sarcopenia라 그러는데요. 근육 감소증. 그러면서 이 몸 퍼센테지, 근육 퍼센테지는 떨어지고 기름 퍼센테지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 기름 퍼센테지가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염증이 올라가는 그 자체로 두뇌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또 음, 알게 된 것이 근육 세포에서 이 캡탑시 B라는 효소가 생성됐는데 이 캡타신 B는 해마에 와서 해마 신경 발생을 유도합니다. 이 많은 연구 결과가 이거에 대해서 있는데 사람이 그냥 앉아서 외울 때보다 걸을서 외울 때 더 기억력이 낮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옛날에. 이것이 그 캡타신 B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베네핏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근육이 사라지는데 근육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그 재림교인들의 특별히 로바닌다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지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게 이제 이 우리 미세스 마지 제튼이라고 이분이 100살 할머니인데 로마인다에 이분이 매일마다 이제 1시간 자전거 타시고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이분 엑서사이즈 루틴 하는 것이 그 전 미국 TV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정년퇴직하신 간호원이셨고 그리고 남편이 그 로마인다에서 의사하셨었는데 이분이 10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인 이제 로마인다 우리 교인들 비교해서 한국 아줌마들이 좀 이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좀 덜 하십니다. 한국 아줌마들은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한쪽만 가지고 운동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그 특별히 아령 운동을 더 해야 합니다. 그 치매 예방에 대해서 뭐 이거는 다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인지 활동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4시간만 앉아서 TV를 보면 치매 위험을 갖는 확률이 24% 올라갑니다. 그러나 독서, 능동적 인지 활동을 하면 치매 위험이 15% 줄어듭니다. 특별히 그 정년퇴직한 분들에게 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노동통 개국에 따르면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 일주일에 TV 보는 시간이 보통 97분입니다. 그러나 은퇴하시고 나서 어, 하루에 보는 시간이 97분입니다. 그러나 은퇴하시고 나서 하루에 거의 4시간을 TV를 보십니다. 그 하루에 4시간의 TV를 보시는 것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24%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신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넓어질 것이다. 그 영향은 어떤 다른 연구보다 훨씬 더 크게 이해력을 증가시키고 매 기능에 새 능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우리가 매일 운동하듯이 내 건강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성경 예언의 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수면에 대해서 다 알다시피 치매를 예방하려면 질 높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 질 높은 수면 중에 기억신경세포가 형성되고 기억신경세포가 연결됩니다. 특별히 그 알츠하이머 치매 만드는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그 깊은 수면 중에 두뇌에서 제거됩니다. 우리가 보통 8시간 수면을 할 때 4번에서 5번 수면 주기에 들어갑니다.
각 수면 주기는 한 90분에서 120분인데 그 사이클이 렘 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 이렇게 90분 정도에서 120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 기억 형성은 깊은 수면 중에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형성하는 깊은 잠은 꼭 잠 이른 시간에 일어납니다. 주로 12시 전에. 그래서 늦게 잠자리에 자면, 예를 들어서 밤 1시에 잠을 자면, 우리 그 두뇌가 절대로 깊은 잠에 들어가지 않아서 기억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그때 내심 부혈액이 4%에서 25%까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두뇌에 더 많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가된 뇌혈액이 내 척추 흐름을 증가시키고 내 척추 흐름 방향을 전환해서 내 청소를 강화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탁기가 이 청소 설정이 다릅니다. 약한 설정이 있고 강한 설정이 있는데 그 9시부터 12시 사이에 두뇌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가장 강한 청소 설정으로 들어가서 그 찌꺼기들을 없애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8시간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자는 것보다 일찍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quality over quantity, 수량보다 품질, 잠을 깊이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알다시피 운동을 더 하면 더 깊이 자고 또 깊이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과 운동은 긍정적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을 할 때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지 않고 중 레벨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간염과 뇌염증 그리고 치매에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간염으로 병에 걸리면 뇌는 종종 심각한 뇌염증을 경험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그 다음 10년 동안 200만 명의 환자들이 이 encephalitis lethargica라는 병, 수면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요즘 장기 코로나 후유증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두뇌에 피가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더 이상 이렇게 잠을 자는 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비슷하게도 코로나19 간염을 갖고 나서 뇌염증을 가진 후 그 뇌혈관 노수 피가 흘려가지고 피가 리키지 나서 뇌 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이 코로나를 갖고 나서 사람들이 냄새를 못 맡았잖아요. 그게 후각 수용체 뉴런스 염증이었습니다. 그게 더 심해졌을 경우 그 염증이 두뇌 안에서 생겨서 수면장애, 우울증, 기억장애를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것이 매년마다 독감 백신을 받은 분들이 알츠하이머 갖는 그 확률이 7% 낮았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거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통 65살 때 그 폐렴 백신을 주는데 그 받는 분들이 안 받는 분들보다 알츠하이머 병을 나중에 갖는 확률이 25에서 40%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그 예방 주사를 권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렵 뽑은 기별에는 그게 말이 번역돼 있지 않는데 영어 버전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 엘렌 화이트도 그때
199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천연두 전염병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을 때 엘렌 와이 여사도 천연두 예방 접종을 받았고 그녀의 조력자들과 관련된 분에게 예방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언제나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이 체중 관리입니다. 이 두 브레인 스캔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브레인 스캔 A는 56살인데 몸무게 그 체질량 지수가 19.5인 분입니다. 좀 몸이 스키니 하세요. 이제 이 그린 B가 50살인데 체질량 지수가 43.4입니다. 이분은 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뇌를 비교했을 때, 이 B 환자가 6세 이하 환자인데도 비만 때문에 그분의 두뇌는 10년이 더 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을 가질 때, 이 특별히 몸에 그 지방이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두뇌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두뇌가 빨리 죽어듭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65살 때부터 77살 때 사이의 비만이 그 치매 오는데 가장 큰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만, 특별히 내장 지방, 어떻게 이 우리의 두뇌하고 연결이 됐나? 이건 옛날부터 알다시피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이 많을 때 우리 몸에 더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한테 위험한 이유인데, 왜냐하면 이 동양인들이 그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볼 때는 동양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스키니한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살을 찔 때 이 팔이나 다리에서 살이 찌지 않고 이 배에서 살이 찝니다. 특별히 이 췌장 근처, 간 근처에서. 근데 이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몸에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백인들 비교해서 그 당뇨병 갖는 확률이 200%더 높은데 그 이유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 백인들은 살이 쪄도 피하 지방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 동양인들은 내장 지방으로 살이 쪄서 이 특별히 이 살이 지방이 췌장 근처에 생기면서 우리 췌장을 염증이 일으키고 빨리 당뇨병을 오게 만듭니다. 그 당뇨병 이상으로 이 그 내장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두뇌의 뇌 피질 두께가 더 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뇌 피질 두께의 그 손실은 알츠하이머의 그 병의 변화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매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살이 찌고 지방이 많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당뇨병과 함께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그 알츠하이머 단백질이 생겨서 두뇌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뇌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뇌가 아니라 몸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당뇨병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신경이 필요한 영양분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초록 색깔이 신경세포들인데 당뇨병 갖는 분들이 이 신경세포가 빨리 죽습니다. 그렇듯이 그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이 알츠하이머 병을 많이 갖는 이유가 이 알츠하이머 그 단백질이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뇌가 필요한 그 영양을 받지 못하고 뇌가 위축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츠하이머 그 치매를 가장 이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얘가 이제 타입 1 당뇨병, 그 어린 아이들이 갖잖아요. 그들이 타입 2 당뇨병, 제2 당뇨병보다 더 당을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뇨병 때문에 그 뇌 위축으로 인해서 치매 오는 확률이 보통 사람들보다 93%더 높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로 어, 알츠하이머 병을 제3 당뇨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몸에 가장 좋은 식단은 뇌에 가장 좋은 식단입니다. 이거는 2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노바인다 재림 교인들 가지고 70년 건강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재림 교인들 안에서 재림 교인들 중에서 어느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몸무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은 우리 재림 교인들 중에서 육식하고 생선, 유제품, 계란을 다 드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28.8이었습니다. 이 주황색, 오렌지 색깔은 우리 재림 교인들 중에서 육식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나 생선, 유제품, 계란은 자주 드시고 그분들의 몸이 27.3이었습니다. 그 평균 체질량 지수가. 그리고 이제 갈색이 육식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생선하시고 유제품 드시고 계란 드시는 분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26.3%, 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육식을 전혀 안 드시고 생선을 전혀 안 드시고 유제품하고 계란 드시는 분들이 25.7. 그리고 파란색이 고기, 생선, 유제품, 계란 안 드시고 아주 엄격한 비건 채식하는 분들이 23.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들 교인 안에서 어느 식습관을 갖는가가 이 평균 체질량 지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질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무엇을 먹는가가 신체 용적 지수로 나타나고 그분들 사이에 그 당뇨병 갖는 확률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육식, 생선, 유제품, 계란 다 드시는 분들 당뇨병 갖는 확률이 7.6%였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채식을 하는 분들이 2.9%였습니다. 어제 어느 한 목사님들이 나는 콩을 어떻게 드시냐 그러는데 이게 오늘 아침 제가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온밀하고 한국 김하고 그다음에 그 미네스트리니 수프 콩 수프하고 그다음에 야채 그것이 제가 아침에 10시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나 여러분들 생각에 기름을 태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몸에서 그 기름을 가장 태우는 방법, 특별히 이제 당뇨병을 전환시키는 그 방법이 intermittent fasting입니다. 간헐적 단식. 우리가 이제 1파운드의 기름을 태우기 위해서는 3,500 칼로리를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3,500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는 한 6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6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 그 게를린 호르몬, 이제 배고픔 호르몬이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 그럴 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간 게를린 호르몬 때문에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intermittent fasting, 계열적 단식을 할 때 심하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게롤린 호르몬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인팩 이 금식을 할 때 이게 게롤린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은 태우고 배고픔은 줄어들고 그리고 몸은 덜 고생하고. 그래서 계열적 단신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권장하는 어, 다이어트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 나이에, 제 키에, 제 몸무게에 하루 동안 이제 물만 마시고 있을 경우 어, 제가 보통 그게 3,500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sorry, 1,700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틀 금식을 하면 3,500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6시간 동안 운동을 심하게 한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옛날에는 우리 당뇨병 환자들에게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으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칼로리 계산하는 것보다 간헐적 단식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식을 하거나 삼식을 하지만 꼭 시간 안에서만 먹으라. 8시간 안에서만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intermittent fasting,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금식을 시작하고 나서 첫 한 6시간 동안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한 4, 5시간 후부터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을 태웁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나서 한 8시간부터 우리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뺄 때 당을 태우고 근육을 태워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기름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금식을 최소한 8시간을 해야지 기름을 태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하루에 3번 밥을 먹는다. 이 빨간색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지방이 증가가 됩니다. 에너지가 몸에 들어가서. 초록색은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을 때 금식을 하는 상태에서 지방이 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하면 지방이 태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3번 먹을 경우. 그런데 하루에 2식, 2식을 할 경우 이 지방을 태우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아침만 먹고 24시간 금식을 할다. 그때 제 몸 같은 경우는 1700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파운드의 기름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 몸을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름도 태울 수 있고 당뇨병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먹는 우리의 평범한 음식. 엘렌 화이트 아침 7시에 아침 드시고 1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보통 10시에 아침 먹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 엘렌 화이트 사실 좀 비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8개월 동안 이식을 시작하고 나서 25파운드의 살을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한국으로 10kg인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이제 하루에 2번 먹는 것은 법은 아닙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뭐 몸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어, 꼭 하루에 2번 먹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금식에 대해서 더 깊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가 여기 또 금식에 대해서 깊이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의 가장 좋은 베네핏이 이 우리 몸에서 케톤을 만들고 글루타민을 떨어뜨리는 그것이 가장 큰 베네핏입니다. 그 글루타민이 우리 두뇌 안에서 가장 많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이 글루타민을 인크리즈 하는 목적입니다. 마약하는 목적이. 특별히 그 사람들이 클럽에 가서 춤추면서 이 엑스터시 마약을 쓰는데요. 그거 하는 이유가
이제 글루타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장례식을 가거나 뭐 안식일 오후 건강세밀에 앉았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슬픈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그때 글루타민이 떨어지는 그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케톤식 식사, 금식, 이제 intermittent fasting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뇌에서 이 글루타민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흥분돼 있을 때 금식을 하잖아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것을 간직 발작하는 데 치료하는 데도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가 새 친구 돼지들과 금식 기도할 때 그가 제정신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가 금식을 하면서 그 글루타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드린 대로 그 건강 개혁의 목적은 이 세대의 흥분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